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줄라이 그리고 듣는 영화의 지종근 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이번 방송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이고요. 먼저 홍보 타임 간략하게 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본 영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백_2_더_ 시네마로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요. 익명을 원하시면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로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팟빵 댓글, 인스타 DM이나 댓글,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메일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 계정과 동일한데요. 백_2_더_시네마@네이버.com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종근님은 어떠셨나요? 네, 듣는 영화의 지종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오랜만에 좀 길게 한번 갔다 왔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오래 좀 긴 기간 갔다 온 거에 비해서 영화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 만큼 좀 부산에서 영화도 즐기고 좀 부산 자체도 좀 즐기고 오는 뭐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를 다 같이 보게 됐는데, 이게 올해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예매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막 엄청 사람이 몰렸고, 그리고 저는 예매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결제가 됐다는 알림이 그 은행 어플에서 떠서 결제가 돼서 성공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중복으로 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못한 게 되게 많았고, 근데 종근님이 그 티켓팅을 진짜 잘하셔서 영화를 다 계속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하루에 한 편? 최소 한 편, 많이 보면 두 편 정도까지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총 몇 편을 봤죠? 아니요, 7편 봤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총 장편 7편을 봤고, 뭔가 항상 부산국제영화제 갈 때마다 관객이 되게 많다고 느끼는데 올해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감독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고, 이번에도 구로사와 기요시가 와서 영화 2편이나 상영을 하고, 그리고 레오 까락스도 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GV도 하고 가셨죠. 유준열 배우님이랑 같이. 네, 그리고 그 전란 때문에 막 강동원 배우님도 오시고 이래서 좀 유명한 영화인들이 되게 많이 오셨고, 그만큼 이번에 좌석 점유율도 되게 높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본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클라우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거는 스다 마사키 주연이고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인데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를 너무 좋아했어서, 종근님도 좋아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었던 영화고, 이 영화의 스틸컷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 주인공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였는데 너무 영화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고, 이거 저희가 티켓팅으로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처음에 원래 티켓팅을 노렸는데 저도 아까
줄라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그 중복 티켓팅 그거 현상을 겪어서 저도 좀 실패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취캐팅으로 아마 당일에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리는 떨어져서 봤지만 아무튼 같은 영화를 같은 시간대에 봤습니다. 이 영화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건을 헐값에 사들여서 그걸 비싼 값에 되파는 리셀러라는 게 직업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요시이가 리셀러가 직업인데 막 정말 나쁜 사람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악당은 아닌데 그냥 되게 실리적이고 그냥 주변 사람을 되게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원한을 사다가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본 몇 명이 인터넷에서 모여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데 저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리셀러라는 직업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현대에 있을 법한 일이라서 한 초반 30분까지는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큐어의 그 의미심장하고 무서운 분위기 같은 것도 있어서 아 역시 구로사와 기요시의 작품 색깔이 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이 요시이가 조수로 사노라는 청년을 계약을 해서 쓰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암흑가에서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조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이가 무슨 폐공장 같은 데 납치가 돼서 막 갇혀 있는데 갑자기 막 총이랑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을 다 막 쉽게 그냥 가져와서 요시이를 막 도와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 요시이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도망치려 하고 좀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반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에 그냥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처럼 같이 총을 들고 진짜 자기를 납치한 사람들한테 총을 막 쏴서 다 죽여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서든어택 같은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핍진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적인 영화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환상적인 큐어는 좀 환상적인 면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그렇게 환상적인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종근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그 극 중에 그 주인공 요시이가 그런 리셀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보복이나 그런 위협들이 일단 그 기본적으로 아마 가장 큰 원인이 됐겠지만, 뭐 자기 애인과 그냥 보금자리를 좀 얻고 싶어서 어떤 산속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뭐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긴장감이나 전작에서 봤었던 신비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바로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장소를 옮기면서부터 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 개연성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뭐랄까 지나치게 좀 이국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그냥 일본 같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좀 외국에서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게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동떨어진 느낌? 붕 뜨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초반 한 30분 정도 됐을 텐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봤었는데 이후부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상의 아쉬움도 있는데 연출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부는 이제 원래 요시가 살고 있던 도쿄, 그 다음에 2부는 그 호숫가 집, 그리고 3부는 납치된 폐공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각각의 1부, 2부, 3부가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되게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서로 다른 영화를 그냥 억지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본의 곳곳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일본 시골에 저런 곳이 있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흔히 영화에서 매체에서 많이 봤던 일본의 풍경,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안 느껴지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서구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되게 기대했던 작품이었던 만큼 실망이 컸고, 이게 저희가 부산에 갔던 첫날에 봤던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뱀의 길 리메이크해서 이번에 한 번 더 부산에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원래 보고 싶었지만 사실 그렇게 노릴 필요는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 봤습니다. 그건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틀 전에 그 방송이 올라갔을 텐데, 제가 듣는 영화에서도 밝혔지만 그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그 감독님이 잠깐 올라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이 약간 투머치 토크 기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 간단한 질문 정도 하고 그냥 영화를 바로 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이제 그 무대 인사가 끝나고 저는 그냥 감독님이 가시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제 앞에 빈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 뒷자리에서 그 감독님의 정수리를 보면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냥 진짜 바로 앞자리였던 거예요. 네, 감독님 미동도 없이 보시더라고요. 영화의 전당에 있는 하늘연극장이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늘연극장의 자리가 진짜 불편해요. 그 좌석 간의 앞뒤 간격도 진짜 좁고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극장이 아닌 느낌이 좀 드는 곳이거든요. 뭔가 오페라 같은 거를 할 것 같은 진짜 그런 극장인데 저는 3층에서 봤는데 3층이 진짜 높고 가파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영화를 보면서 점점 인내력이 약간 떨어지고 이렇게 내가 불편하고 힘들게 본 영화가 이렇다고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처음 부국제에서 올해는 처음 본 영화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아쉬움이 컸던 만큼 뭔가 그 감독님한테 그 이전에 흥행했던 어떤 작품 같은 뭐 이를테면 큐어 같은 영화 이렇게 기대하는 게 사실 좀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곱게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좋은 작품을 보여주셨던 만큼 뭐 다음에도 또 괜찮은 또 좋은 작품 같이 들고 오셔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큐어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였나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이 감독님의 영화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작품들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다 보고 나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감상도 뭔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큐어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 더 실망을 했던 건데 다른 작품들에서도 만약에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있었다면 아 그냥 감독님이 이런 소재를 이런 연출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더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작품들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본 영화가 이번에는 야외극장에서 플로우라는 영화를 봤어요. 긴츠 질발로디스 감독님이시고 동물을 인간화한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정말 그 동물의 실제 움직임과 울음소리가 다 그냥 실제처럼 그려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영화가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 개봉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홍수가 일어나서 검은 고양이가 좀 겁이 많은 친구인데 그 배에 올라타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서 같이 뭔가 여정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보면서 뭔가 모험을 같이 하고 성장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진짜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대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 자연을 너무
웅장하게 잘 그렸고 그래픽이 진짜 멋지기 때문에 이거는 극장 같은 큰 스크린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야외 상영이랑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 영화에 대해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고 사실 이 시간대 극장에서 하는 다른 영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원래 그랜드 투어 보고 맞아요. 싶어 하셨었죠. 줄라이님이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 왔는데 야외 극장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득하셔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취소하고 따라서 본 영화인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동물의 실제 소리를 녹음했던 경험담, 그리고 카피바라는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새끼 낙타 그런 소리를 녹음해서 썼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볼 때 조금 더 저기 실제 동물의 소리구나 이러면서 좀 신기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기대도 따로 없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좀 편한 마음으로 영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대단한 서사, 복잡한 이야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이 모험을 펼쳐나가면서 되게 작은 에피소드들이 그냥 이어지는 건데, 그걸 연출하는 방식이 동물이 좀 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강아지도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강아지의 그런 몸짓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막 약간 놀아줘 놀아줘 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 같은 게 되게 연출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이감 같은 것도 진짜 느낄 수 있어서 이거는 동화책이나 소설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딱 영화여야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감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가지게 되는 편견이 있고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게 되는데, 진짜 오히려 오랜만에 정말 시네마적인 영화를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상에 남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다음 영화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 영화는 이게 좀 문제작인데요.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자크 오디아르 감독님이 각본까지 쓰신 영화고, 프랑스, 멕시코 합작의 스페인어 뮤지컬 영화고요.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었고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여우주연상이 그 단독으로 받은 상이 아니고 주연 4명이 앙상블 캐스트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본상 외에는 사운드 트랙상도 수상을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상까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진으로는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이분은 실제로 트랜스젠더인 배우님이신데요. 이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블에서 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조 셀다나,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까지 좀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권위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 거기에 조 셀다나와 셀레나 고메즈가 나온다? 너무 흥미로워서 좀 안 볼 수가 없는 영화였거든요. 감독님도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대부분이 이 영화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것처럼 호평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종근님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죠? 맞아요. 저는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그치 이런 게 영화였지 놀림이 있었고 좀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면서 영화를 봤을 정도로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좀 불호였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스포일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스포일러 주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시작은 조 셀레나가 연기한 변호사 리타가 그 마약 카르텔 수장인 마니타스를 만나서 그 사람이 성정환 수술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치권까지 얽힌 카르텔을 구축할 동안에 유능한 변호사가 없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이라고 저는 애초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타는
변호사로서 자기가 막 범죄자들을 옹호해주는 게 현타가 왔던 사람이에요. 막 회의감을 느끼고. 근데 마니타스가 진짜 너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하나에 그냥 넘어가서 이 일을 승낙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좋은 의사를 찾아서 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또 되게 인권 감수성으로 밀어붙여요. 막 돈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의사가 그 사람한테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인생을 살으라고 해라. 왜 꼭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사한테 정말 마니타스가 원하는 것에 정말 감화가 돼서 리타가 정말 이 사람이 새로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처럼 되게 진심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리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거 아니었나? 마니타스를 만나서 리타도 감화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계속 노래로 다 설명을 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걸로 리타가 갑자기 다 설득이 되고 범죄자를 싫어했던 사람이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이런 게 저는 좀 계속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리타 덕분에 마니타스는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에밀리아 페레스라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자기를 죽은 걸로 처리하고 아내인 제시와 아들 둘을 스위스로 보내고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혼자 멕시코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리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됐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에밀리아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점이 그냥 갑자기 중심점이 확 바뀌어버려서 이제 누가 주인공인지도 약간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에밀리아가 아무래도 극악무도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진짜 변화했고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돈은 결국 다 이 사람이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벌었던 검은 돈이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딱 나눠서 아 그때 그 사람은 참 잘못했지만 나는 약간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이게 진짜 참회가 맞고 정말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진심으로 하는 반성이 맞는지 이런 게 계속 영화를 보면서 의심이 되다 보니까 더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전 부인인 그 제시가 재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막 분노 조절을 못하고 그 옛날 모습이 나오면서 막 제시한테 폭력을 막 행사하고 근데 사실 제시 입장에서는 새 출발을 할 권리가 있는 거고 자유가 있는 건데 갑자기 그냥 제시를 되게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시가 결국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너무 갑작스럽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에밀리아는 성전환을 통해서 과거를 세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환이 그런 소재에 이렇게 이용됐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좀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종근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좋게 봤던 점은 음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자주 접하는 영어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아니고 어디 나라 말이죠? 스페인어. 스페인어. 맞아. 스페인어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생소했는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뮤지컬이라 함은 노래도 노래지만 춤 혹은 군무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든 노래가 되게 압도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과 귀가 즐거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좀 신파에 가까울 정도로 조금 절절한 에밀리아 페레즈가 그 자기 전 부인 제시한테 자기가 뭐 예전에 당신의 남편이었다라는 말을 그 둘만이 아는 그런 진술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날 좀 알아달라 갑자기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 좀 과했을 누구에겐 좀 과하게 보였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꽤 먹혔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진 않았고 뭐 다른 나라 말이어서 그런가? 좀 뭐랄까 좀 아마 이게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 하는 그런 연기였다고 하면은 좀 과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이국적인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지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딱 좋았다. 그런 감정 과잉처럼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장면에서는 그 원래는 로케이션으로 찍을 예정이었던 장면들이 감독 본인의 요청으로 로케이션이 아니고 한 공간에서 좀 촬영된 장면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각적인 스펙터클도 굉장히 풍부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좀 부감샷으로 이렇게 담으면서 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묘미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눈이 참 즐거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선 사업 파티 장면에서 진짜 화려하잖아요. 그 리타가 빨간색 수트를 입었었나요? 뭔가 되게 강렬한 색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핀 조명을 받으면서 맞아요. 약간 상상 속의 장면으로 이제 그 자선 파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폭로하는 뮤지컬 씬이 있어요. 막 이 사람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 죽인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씬이 있는데 그 장면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뮤지컬적으로 너무 훌륭한 장면이었고 너무 신나고 조셀다나가 이렇게 노래와 춤을 너무 쫀득쫀득하게 잘 살려요. 이 감정까지 너무 잘 실어서 환멸나고 진짜 화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노래를 할 때 그런 감정이 디테일하게 보이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어떤 캐스팅과 음악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적인 요소로만 판단을 하면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영화가 정열적이고 스페인어로 되는 만큼 이국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매력이 되게 있는 작품인데 그냥 저는 다만 어떤 그런 식으로 캐릭터의 일관성이나 캐릭터가 내리는 어떤 선택 혹은 관객으로서 뭔가를 이야기를 납득하면서 몰입하면서 보는 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저는 불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불호인 사람이 그 왓챠피디아 평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정말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스포일러 부분을 안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보시고 싶은 분은 극장에서 보셔도 막 티켓 값이 아까울 정도의 그런 영화는 절대 아닐 거고 그냥 뮤지컬 한 편 즐기고 온다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본 영화는 리모노프 에디의 발라드라는 영화인데요.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작가가 공동으로 각본을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벤 위쇼 주연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 되었고요. 아마 흔히들 레토의 감독님으로 알고 계시는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먼저 설명드리면 러시아의 시인이자 민족 볼셰비키당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작가
에두아르드 리모노프에 대해서 프랑스의 작가 에마뉘엘 카레르가 리모노프라는 전기를 쓰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작으로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영화가 좀 뭔가 서사 하나를 집중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이 작가의 삶이 굉장히 산발적이었기 때문에 영화도 약간 그런 식으로 펼쳐져서 그냥 이 작가의 삶을 포착한다 말고는 줄거리를 따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아요. 동구님은 혹시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전작인 레토도 아직 보지 못했고, 베니쇼 배우는 제가 잘 모르는 배우라서, 예, 그래서 이번 영화도 역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레토가 매년 재개봉을 거듭할 정도로 많은 팬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 감독님의 영화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전기 형태의 영화다 보니까 그 시대상을 드러내는 그 디테일한 소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장 혹은 인물들의 그 미묘한 말투나 아니면 무슨 성격 같은 좀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미묘하게 변하는 지점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관객들이 잘 알아채게끔 어떤 시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크린에 명시적으로 띄워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기점으로 조금씩 어떤 그런 미세한 연출이 달라졌던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재밌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 이제 9시 30분에 했던 영화인데 그리고 2시간 넘는 그런 장편 영화였는데도 굉장히 재밌고 전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면은 실외 장면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막 뉴욕의 거리나 이런 거를 너무 구현을 잘해놔서 진짜 그냥 그 시대로 같이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 같은, 저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 세계를 구현하는 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확실히 레토처럼 그 특유의 좀 펑키한 연출과 막 폰트 이런 거 쓰는 것도 그렇고 약간 만화적인 연출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음악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레토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화도 만족하시면서 보실 것 같고, 벤 위쇼의 연기도 사실 배우의 인상 자체가 저한테는 좀 되게 센 배우인데 그냥 리모노프라는 인물로 보일 정도로 연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레토 보면서도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놀라웠고, 카메라가 굉장히 가까이서 배우들을 찍는 것 같은데 배우가 그 카메라를 대놓고 이렇게 인지하면서 그 제4의 벽을 뭔가 깨면서 연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할 때도 있고 되게 연출 방식이 다양한데 그 모든 게 감독이 의도한 대로 100%, 120%로 다 와닿는 걸 보면서 이거는 배우의 힘도 굉장히 세지만 그 매번 그 다른 연출 방식을 그렇게 잘 이끌어내는 감독의 연출력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뭔가 개봉 예정인 소식은 저는 못 보기는 했는데 근데 레토가 워낙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리모노프도 개봉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영화는 페도르 알모도바르 감독님의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입니다. 줄리엣 무어랑 틸다 스윈튼이 투탑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미국 스페인의 합작 영화예요.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다국적의 영화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이 감독님이 원래는 스페인어로만 영화를 연출하시는 분이어서 첫 영어 장편 영화이고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소설 원작은 미국의 소설가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 라는
원작이라고 하고요. 이 영화도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었고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진짜 안 볼 수가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10월 23일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스포일러는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요. 그래서 영화 내용보다는 그냥 연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감독님의 전작들 보면서 연출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었어요. 그냥 이야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고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이 되게 좋은 거지. 촬영이나 편집 같은 게 제가 스페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경제적으로 촬영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드 보는 느낌? 카메라 숏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화 같은 느낌을 잘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연출까지 정말 좋았고 이 감독님 특유의 빨간색과 초록색이 대비가 되는 그 미장센이 좀 정점에 이뤘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정근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많진 않은 게 저는 좀 잤습니다. 저는 좀 반 이상 자서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진 않고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보면서 조금 저랑 잘 안 맞는 영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농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틸다 스윈튼 배우가 연기한 그 마사가 좀 병을 앓고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네 만에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해줘라고 친구 줄리안 무어 배우가 연기한 그 잉그리드한테 얘기를 하는데 잉그리드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처음에는 애써 희망을 좀 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익살스럽게 되게 맞받아치고 마사의 반응은 또 어떻고 약간 이런 게 이러한 그 유머 코드를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다른 관객분들은 좀 웃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진부하거나 자기적이라고 느꼈던 대화들 그런 농담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영화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대사가 진짜 많고 그 주인공 두 명의 대사로 계속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연극처럼 뭔가 배경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만 하는 영화는 아니고 장소도 되게 많이 바뀌고 막 둘이 약간 여행 같은 것도 가고 과거 회상 장면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대사량 자체가 많아서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보면은 약간은 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많이 웃었던 편인데 저는 정말 유머를 위한 유머보다는 그냥 웃픈 거 있잖아요. 웃기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둘 다 이 한 사람이 아파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래도 조금 너무 슬퍼하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게 잘 이 상황을 같이 좀 잘 넘겨가고 싶은 느낌에서 하는 유머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랜 친구 사이에서 나오는 장난스러운 티키타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저는 유머 코드들이 저는 좀 제 취향에 맞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나 연출 방식이랑도 조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에서 되게 여러 쟁점이 나오고 인물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지적이고 솔직하면서 또 다정하기까지 해서 굉장히 좋았고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이 감독 필모에서 대부분의 인물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그래도 되게 상류층이고 우아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설정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특히 전작 패러렐 마더스에서는 인물이 직접
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돈 걱정은 안 해서 다행이었다. 근데 상류층인 게 배우한텐 도움이 안 된다. 대부분의 배우가 좌파이기 때문이다. 막 이런 대사까지 해요. 혹시 감독 본인 얘기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다루고 싶은 담론이 이 감독은 항상 되게 분명하게 있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어떤 가난이나 다른 요소까지 있으면 영화가 너무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조건들을 좀 제외하고 선택한 건가 싶기도 한데 이 감독 특유의 매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복잡한 주제여도 영화가 굉장히 산뜻하고 예뻐서 좀 보기에 어려운 영화들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다. 근데 이 주인공들 같은 정도의 재력을 가진 상류층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지? 감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이 배우들의 연기와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다 굉장히 재밌고 몰입이 잘 됐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다음 영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라는 영화고요. 마리암 모그하담, 베타시 사나에하 감독님 두 분이서 공동으로 연출을 하셨어요. 베를린 영화제 국제 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을 하셨고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프로그래머 분들이 쓰신 영화 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어서 저는 더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관객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남동철 프로그래머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고를 때 관객상을 받았다. 혹은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너 이 영화 봤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 하는 작품이면 되게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흔히 봤던 뭐 미국 영화, 프랑스 영화, 한국 영화가 아니면은 쉽게 선택이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되게 흥미가 생겨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이 영화는 정말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식 개봉이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이란 영화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도 이게 다른 영화제를 통해서라도 다들 정말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고 왜 좋아하는지만 그냥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사랑 이야기와 이란의 어떤 현재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담겨 있는데 로맨스 영화의 방식으로 풀어낸 영화거든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약간 양조위를 닮았어요. 외모도 좀 닮았고 어떤 그런 스윗함과 눈빛과 이런 것들이 양조위를 떠올리게 해서 눈빛이 많이 닮았네요. 그리고 또 영화가 어떤 그렇게 이란의 현재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아비정전을 조금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왕가위에. 그래서 영화가 정말 신선하고 아름답고 충격적이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진짜 관객들도 진짜 많이 웃었고 저도 엄청 많이 웃으면서 너무 막 사랑스러워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충격받아서 막 말을 잇지를 못하면서 영화를 보고 막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웃은 관객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만큼 우는 관객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아 갈수록. 진짜요? 네,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네. 음,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반응이고 이 영화가 어쨌든 뭐 이란의 현실에 대해서 뭐 이란을 넘어서 그런 중동 국가의 현실이나 좀 시대상을 좀 많이 담은 그런 작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개봉했던 성스러운 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 경계선을 만든 알리 아바시라는 감독의 작품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스러운 거미도 그
그 이란의 좀 시대상을 좀 고발한다라고까지 말하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현 시대상에 대한 좀 비판이나 좀 바뀌어야 할 지점이 많다라는 점을 좀 피력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의를 갖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좋게 본 영화라서 국내에서 한 번 더 정식 개봉을 한다면은 한 번 더 보러 가고 싶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영화제에서 그냥 가장 인상에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북국제 다녀와서 했던 방송에서 파문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문 봤을 때도 저는 약간 올해 북국제 영화는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도 보고 나서 올해 북국제 영화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보리스 로즈킨 감독님의 작품이고,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파리에서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을 하는 슬레이만이 기니 출신의 난민 신청자인데요. 거주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면접을 이틀 앞둔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상을 정말 48시간을 담아내는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는 정말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번 울었습니다. 종근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울진 않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네,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고, 감정의 동요를 막 유발시키는 그러한 강제적인 연출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잔잔하고 좀 담백하게 슐레이만이 처한 현실을 그냥 한번 봐봐,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로만 보여서, 저는 그냥 딱 보면서 힘들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힘들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삶에 감사하게 된다, 약간 이런 엉뚱한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이 인물이 처한 상황이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런 계속 부정적인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계속 그런 부정적인 그런 구렁텅이로 한두 걸음씩 내딛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가엽고, 그런 감정은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이 연출함에 있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안타까움과 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는 잘 연출하신 거겠죠. 잘 연출하신 거겠고, 의도하는 바대로 제가 이끌려간 거겠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게 막 울어라 하고 만든 그런 영화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종근님처럼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눈물이 날 수 있는 맞습니다. 영화인 근데 것 그렇게 같아요. 중간에 우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줄라이님하고 다른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소개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파리의 모습은 없다. 이 영화에는 그냥 술레이먼이 겪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 그리고 차가운 파리의 모습 많이 담길 거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얼마 전에 올림픽도 했던 그런 대도시, 그리고 좀 아름다운 도시, 뭐 패션의 도시, 뭐 참 여러 가지 수식어가 참 많이 붙는데, 그 아름다운 면에 차가운 이면을 보여준 그런 영화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인사한 말에서 어떤 관광지로서의 파리가 아니라 본인이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파리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난민 소재이다 보니까 다르된 영화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저는 좀 그동안 난민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좀 흔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을 수가 있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영화를 봤었거든요. 달랐어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 두 개의 상이 너무 납득이 갔고, 나무주연상도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받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가 진짜 놀라웠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당연히 그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인생이라는 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또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영화가 소재가 그렇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대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주인공 술레이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난민들이 술레이만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도와달라는 대사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술레이만이 자기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한테 정말 너무 중요한 면접이란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합법적으로 이제 파리에서 거주를 할 수가 없고, 그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모두가 다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생계권이 달린 일이라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의 어떤 간절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막 형제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막. 불호라고. 네, 막 형제 나를 좀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미안해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뿌리치고 이제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게 됨과 동시에 제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누군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어땠는지 막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되고 극한의 상황에서 이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뭔가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좀 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막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친일을 안 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상처럼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삶과 제 태도와 제 가치관과 타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가 제일 좋았던 건 48시간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딱 축소해서 그 특정 시기만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확장할수록 영화가 구심력이 되게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영화만이 관객을 체험시킬 수 있는 걸 정말 잘 했다. 정말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원제가 사실 술레이만의 이야기거든요. 그냥 오히려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이란 제목, 한글 제목이 굉장히 잘 붙은 것 같아요. 어느 파리 택배기사라는 말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혹은 그 줄라이님도 말씀하셨듯이 술레이만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형제들 같은 난민 친구들 사실 그들의 48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목도 괜찮게 잘 만들어진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왜 파리로 내가 난민으로 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제도 사실은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대유법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술레이만 말고도 이게 술레이만 단독 주연의 영화이지만 그 주변에 이제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이 택배기사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 합법적인 거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술이나 어떤 자본이나 뭔가가 없이 바로 그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택배기사인 거고, 왜냐면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계정이 필요한데, 그 계정이 있으려면 사실 합법적인 거주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한 직업은 아니기는 한데, 이 직업을 이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또 이 직업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세심하게 잘 포착을 해서 감독님이 뭔가 사전에 정말 많은 조사를 하고 영화를 만드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진짜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봤던 영화들이 좀 그래도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 영화는 플로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이 세 작품은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작품들 중에 만약에 세 편을 보시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랑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이랑 에밀리아 페레즈 제가 참 애정에 맞지 않는 그런 에밀리아 페레즈 한번 보시면서 막 하도 영화가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살짝 소리 지르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면서 막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싱어롱 상영을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 같은 그 관객 특징이 이런 영화에 하나 꽂히면은 집 갈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 대사 같은 거를. 제가 그랬습니다. 이 영화가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세 편, 저희 합쳐서 4편이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플로우랑 이렇게까지 4편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듣는 영화에 이렇게 종근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덕분에 녹음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뒷방 친구들 중에서 부국제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다들 뭔가 오래 갔다 오거나 영화를 많이 보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날짜 좀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부국제 특집을 못 하려나 했는데, 제가 워낙 이 부국제 이런 영화제 특집 방송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어떻게든 게스트를 구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종근님이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듣는 영화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방송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10화 조금 넘은 방송이지만 뒷방사령관도 많이 들어주시고 좀 시간 남으시면은 저희 듣는 영화도 팟캐스트에는 이제 격주로 수요일에 이제 월 2회 업로드가 되고, 이제 유튜브는 하루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또 격주로 월 2회 업로드 되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영화를 잘 모르셔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